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첫 번째 국가 표준을 마련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이나 저작권 침해 등 사업자가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윤리 문제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서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지금까지 플랫폼 사업자들은 플랫폼에 올라온 게시물에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챗GPT 제작사 등 사업자가 챗봇 답변 등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 기저귀 소재보다 흡수력이 4배 뛰어난 친환경 흡수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목재로 만들어져 2, 3년 안에 토양에서 완전 분해되기 때문에 환경 오염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탄소도 배출하지 않고 송전선로도 필요 없는 수소 전기 트램을 국내 기업이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미래 철도교통 기술이 한자리에 모인 부산국제철도 기술산업전이 개막했는데 오늘 17일에는 일반에 공개됩니다. 유럽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려면 리튬이나 코발트 등 핵심 원료를 재활용해야 한다는 법이 유럽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형식적 절차인 이사회 승인만 남았는데 이르면 2031년부터 법 적용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의 하나로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방안이 정부에 이어서 국회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국가가 더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환자 단체들은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필수 의료 분야인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의 주된 이유로 의료계는 지난 2018년 발생한 이도목동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 사망 사고를 꼽습니다. 당시 의료진 과실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담당 교수 등이 구속된 이후 젊은 의사들의 기피 현상이 더 확산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의료진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사건을 들어 의료계에서는 고의성이 없어도 법적 분쟁을 겪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요구를 반영한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필수의료 국가책임법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경감 또는 면제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불강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필수의료 영역의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것도 피해자 보상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의료계에서는 고의성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안전망이 확보될 수 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구속되고 형사처벌받을 우려가 낮아진다면 중환자와 응급환자를 담당하는 필수의료 분야의 기피 현상도 해소될 거란 이유에서입니다.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선의의 진료를 하는 의료인에 대해 책임 소재를 추궁하고 법적 분쟁, 형사처벌 등이 뒤따르는 것은 의사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나 환자 단체들은 의료사고의 원인을 환자가 입증하기 여전히 어려운 상태에서 의료진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는 일종의 특혜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정부도 비슷한 내용의 의료사고 처리 특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을 때 환자 단체는 의료진이 의료사고를 설명하고 입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형사처벌이 완화되면 의료사고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 만큼 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지하철 곳곳이 물에 잠겨 퇴근길 큰 혼란이 일었는데요. 올해 장마철을 앞두고 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YTN 취재진이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물막이판이 없는 출구가 여전히 있었는데 서울교통공사는 민간이 관리하는 곳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누런 흙탕물이 계단을 타고 쏟아져 내립니다. 건물 천장 군데군데 뚫린 구멍을 통해서도 가는 물줄기가 새어나옵니다. 지난해 8월 폭우로 침수됐던 서울 지하철 7호선 이수역의 모습입니다. 이곳 이수역에는 지난해에도 물막이판 하나가 있었는데요. 시간당 최대 140mm가 넘는 강수량을 버티지 못하고 물에 잠겼습니다.
올해는 하나를 추가로 설치해 80cm 높이까지 차오르는 빗물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밖에도 올해 들어 서울 지하철역 330여 곳 출구 대부분에서 물막이판 설치를 마쳤습니다. 역사 안으로 빗물이 유입하는 걸 막아줘 침수를 방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YTN 취재 결과 지하철 2호선 역삼역 6번 출구와 4호선 서울역 10번, 11번 출구 등 물막이판이 아직 없는 곳도 1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건물이 관리하는 출구라 비용을 들여 물막이판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게 서울교통공사 측 입장입니다. 그 건물에서 통로를 관리하니까 그쪽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얘기는 드려놨거든요. 근데 따로 뭐 설치를 안 한 것 같아요. 출구 여러 곳을 틀어막더라도 한 곳만 뚫리면 역사 전체가 잠길 수 있다 보니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미처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불안감은 있는 거죠.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지자체에서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냐. 지하철역은 재난 상황에서 대피소로 활용될 정도로 공공성이 큰 만큼 관리 주체와 무관하게 물막이판 같은 안전장치는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하 역사 같은 경우는 공공재 성격을 띠기 때문에 설치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차주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강제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쯤 하는 물막이판 설치 비용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나무나 돌 조각과 섞인 흙탕물이 쏟아지는 산사태는 일단 발생하면 사후 대피는 무척 어렵습니다. 다만 산사태는 전조 현상이 있어서 미리 숙지하고 사전에 대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김진도 기자입니다. 흙탕물이 순식간에 산 아래로 쏟아집니다. 나무와 돌이 포함돼 있어 보고 대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산사태에 인명사고가 뒤따르는 이유입니다. 산사태는 많은 비가 내려 토양이 잡아둘 수 있는 수분량을 넘을 때 일어납니다. 따라서 산사태 발생 전에는 전조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경사지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땅속 지하수가 포화 상태라는 뜻으로 산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라 발견 즉시 빠르게 대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잘 나오던 지하수나 샘물이 갑자기 멈추는 상황도 위험합니다. 산이 지하수가 통과하는 토양층이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없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고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들릴 때는 산사태가 시작된 것입니다. 즉시 몸을 피해야 하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에게는 최대 48시간 전에 산사태 위험 예보가 전달됩니다. 위험성이 커져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나 안전지대로 신속하게 이동하면 됩니다. 대피 시에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옆집을 확인해 이웃에게 위험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55층 높이의 강남 타워팰리스에서 화재 상황을 가정한 소방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초고층 건물은 옥상으로 대피하기 쉽지 않은데 유사시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숙지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55층 높이의 강남 타워팰리스. 지하주차장에서 연기가 올라옵니다. 지하주차장, 오피스텔 및 아파트 입주민분들은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들이 황급히 1층 밖으로 몰려나오고 진화를 위해 소방대원들이 신속히 진입합니다. 가장 우선은 시민 구조. 10층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45m 굴절차가 동원됩니다. 미끄럼틀처럼 생긴 하강 구조대를 활용해 무사히 구조 완료. 초고층 건물 화재 발생을 가정한 소방훈련이 진행돼 주민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내 통로에는 아는 게 없더라고요. 어느 층계를 가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뛰어야 될지 모르는데 중요한 건 주민이나 건물 이용자들이 유사시 어디로 대피할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초고층 건물은 법에 따라 30층마다 하나씩 피난 안전구역을 마련하고 있어서 위치가 어딘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다만 본인 위치에 따라 1층이나 옥상으로 피해야 안전한 경우도 있기에 여러 상황을 가정한 대피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연기는 대부분 상층부를 따라서 부력을 가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허점층 가까이 이렇게 계신 분들은 그냥 문을 닫고 방에 계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할 수가 있고요. 상층부에 계시는 분들은 옥상 쪽으로 대피를 하셔야. 이를 위해 1년에 한 번 관리자 주도록 하도록 하는 재난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가 넘는 초고층 건물이 전국에 120개가 넘습니다. 고층 건물이 점점 많아지는 만큼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져야 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스웨덴에서 기후활동가 2명이 현지 시간 14일 인상주의 거장 클로드 모네 작품에 페인트 테러를 했다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전시된 모네 작품 화가의 지베르니 정원 보호 유리막 위에 붉은색 페인트를 묻히고 풀칠한 손을 부착한 25세, 30세 여성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기후단체는 이번 행위가 자신들의 소행이라며 해당 여성 2명이 작품을 페인트로 문지르는 영상을 페이스북에 게재했습니다. 간호사 및 간호학교 재학생이라고 밝힌 영상 속 2 여성은 기후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우리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촉구 환경단체들의 시위는 유럽 각지에서 명화를 훼손하거나 출근길 도로 점거 시위를 하는 등 점차 극단적인 양상을 띠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직장인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2년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미국 CBS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2023 세계 직장 현황 조사 보고서에서 지난해 전 세계 직장인의 44%가 많은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장인 스트레스 수치는 2018년 37%에서 꾸준히 상승하다 2021년 사상 최고치인 44%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직장인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지역은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과 동아시아로 전체 52%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개별 국가별로는 튀르키예가 68%로 가장 높았고 일본과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보다 약간 낮은 42%와 40%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명 오사미로 알려진 수컷 반달 가슴곰이 경북 상주시에서 폐사했습니다. 저지대와 민갈 출몰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자 포획을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달아나다가 익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태어나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 KM53. 국내에서 태어난 53번째 수컷 반달가슴곰이란 의미인데 오삼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이미 곰이 포화 상태인 지리산 적응에 실패한 오삼이는 툭하면 지리산을 벗어나 문제가 됐습니다. 모두 3차례의 대탈출, 목적지는 지리산에서 90km 떨어진 경북 김천의 수도산이었습니다. 특히 3번째 이동에서는 고속도로에서 버스에 치여 왼쪽 앞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까지 당했습니다. 결국 국립공원공단은 모니터링 권역을 넓히기로 하고 오삼이를 수도산에 옮겨 방사했습니다. 하지만 덕유산, 가야산, 수도산, 만주지산, 더 나아가 충북 보은군 등지에서도 활동하며 여전히 탐험을 멈추지 않은 탓에 관계기관의 고민이 컸습니다. 특히 오삼이는 작년과 재작년 반달가슴곰이 일으킨 재산 피해 76건 가운데 68%인 52건을 일으켰고 지난달에는 충북 옥천군 한 농가에서 벌통 6개를 부순 뒤 꿀을 먹고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오삼이가 경북 상주시 민가와 경작지 인근에 출몰하며 피해가 우려됐습니다. 결국 공단은 마취총을 이용해 포획하려 했는데 이 과정에서 도망치던 오삼이가 계곡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직후 심폐소생술까지 했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민가로의 접근 차단,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요소가 이제 작용이 돼서 저희가 이제 포획 작업을 진행을 했던 거죠. 심폐소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이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오삼이가 폐사하면서 야생 서식 반달가슴곰은 이제 86마리에서 85마리로 줄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열풍은 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도 안겨주고 있습니다.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전 세계에 인공지능 열풍을 몰고 온 업체의 최고 경영자가 한국을 찾았을 때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는 윤리와 규제였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망자분들이 다시 앞으로 이게 부활해서 사람들과 이제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AI가 해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잠을 좀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챗 GPT 개발자에게도 뾰족한 수는 없었습니다. Society is going to have a conversation about how we think about individual rights in scenarios like that and what we want the limits on these systems to be, the rules of the road for these systems to be. I don't have all the answers yet. 인공지능의 발전은 놀라움과 기대를 안겨줬지만 곳곳에서 윤리 문제가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이탈리아는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로 한때 챗 GPT 접속을 차단했고 세계 여러 학교도 부정행위를 막겠다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대기업들은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자체적으로 윤리 규정을 만들고 있긴 한데 소규모 업체까지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거는 크롤링을 해서 인터넷상에는 이미지를 가져다가 학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들도 많이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그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이제 구입을 해서 진행. 이런 가운데 AI 윤리를 기업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국가 표준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제작했습니다. 챗봇이나 자율주행, CCTV 등 서로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산업에 있어서 윤리 기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 표준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국가 표준이 의무나 규제가 아닌 민간 기업의 시장 진출을 돕겠다는 차원이어서 인공지능 윤리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미 의회에서 인공지능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는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미 상원 법사위의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내놓으면서 AI가 해를 끼칠 때 소비자들이 소송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초당적인 첫 AI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I 면책 조항 금지법으로 명명된 법안은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서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통신품 미법 230조가 생성형 AI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AI 챗봇 제작 업체들은 챗봇 답변 등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유럽연합 EU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AI 규제법 도입을 위한 최종 협상에 돌입합니다. 유럽의회는 본회의 표결에서 EU 전역에서 AI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 협상안이 찬성 499표, 반대 28표, 기권 93표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가결된 협상안은 AI를 활용한 안면 인식 등 원격 생체 인식을 전면 금지하고 챗 GPT 등 생성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이에 따라 올해 연말 타결을 목표로 행정복격인 집행위원회와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간 3자 협상에 돌입했는데 이르면 오는 2026년부터 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AI를 활용한 안면 인식을 전면 금지하는 안을 두고는 유럽의회와 집행위, 이사회 등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최종 시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세계 철도 산업의 최신 동향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이 개막했습니다. 수소열차 등 미래 이동수단과 철도 관련 최신 기술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증 국가연구개발 사업 중인 수소전기 트램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도시철도 전동차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차량 상단에는 송전선로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장치가 없습니다. 수소연료 전지로 직접 생산한 전력이 동력원이 돼 탄소 배출이 적고 송전선로도 필요 없는 전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입증된 수소 연료 전지를 가져와서 철도 차량에 맞게 리패키징을 해서 수소 에너지원을 통해서 대중교통수단에 활용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계 4대 철도산업 전시회인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이 개막해 나흘간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14개 나라 120개 철도 관련 업체와 기관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 전시회로 구성했습니다. 내년 개통 예정인 GTX-A와 우리 기업이 외국에 수출한 차량 등이 실물로 전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세계 박람회 유치에 나선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역을 잇는 부산형 급행철도 구상을 발표하면서 관련 기술이 이번 전시회에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대신도 초고속 열차로 2030 세계엑스포 부산 유치와 성공 개최를 이뤄내는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저탄소 친환경 철도 기술과 하이퍼튜브 등 최신 동향과 미래 기술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6일까지는 업계 관계자를 위한 자리로 마련되고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일반에도 공개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유럽연합 EU에서 이르면 2031년부터 리튬이나 코발트 등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의 재활용이 의무화됩니다. 유럽의회는 현지 시간 14일 본회의에서 배터리 설계에서 생산, 폐배터리 관리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담은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2020년 12월 초안을 발의한 지 2년 반 만입니다. 유럽의회의 승인으로 남은 형식적 절차인 EU 이사회 승인과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됩니다. EU는 법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8년 뒤부터는 영내에서 새로운 배터리 생산 시 핵심 원자재의 재활용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현재 법 발효에 앞서서 이사회 승인만 남겨둔 만큼 재활용 의무화 적용 시점은 2031년이 유력합니다. 기저귀나 생리대에 사용하는 석유화학 기반 소재보다 흡수력이 4배 뛰어난 목재 기반 고흡수성 소재가 개발됐습니다. 특히 사용 후 2, 3년 안에 토양에서 완전 분해돼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녔습니다. 양혜영 기자입니다. 기저귀와 생리대는 물론 아이스팩 등에 들어가는 고흡수성 수지. 석유에서 정제한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물을 흡수한 뒤에도 녹지 않고 200배 이상 늘어나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액체를 흡수한 뒤에는 쉽게 타지 않고 생분해도 되지 않으며 가려움과 피부 발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목재를 이용해 흡수력을 높이면서도 토양에서 썩는 친환경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상수리 나무로 만든 펄프용액에 물을 많이 빨아들이도록 미세 구멍을 여러 개 내는 화학적 처리를 합니다. 이 용액을 키토산에 떨궈 캡슐화하는 과정을 거치면 물을 흡수한 뒤에도 입자 모양이 유지돼 고흡수성 소재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든 소재를 기존 고흡수성 수지와 비교해 인공 소변 흡수력 실험을 해봤습니다. 같은 양의 물을 넣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개발한 소재는 물을 모두 머금고 있는 반면 기존 석유계 기반 고흡수성 수지는 머금지 못하고 물이 흘러내립니다. 실험 결과 개발한 소재는 1g당 최대 800g 이상의 물을 흡수했는데 기존 상용 제품보다 흡수력이 4배 높았습니다. 국산 상수리나무로 펄프를 만들고 그 펄프를 화학적으로 개질한 다음에 물을 먹고 팽윤한 후에도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화학적 처리를 거쳐서 기존의 고흡수성 수지, 석유화학 원료 기반의 고흡수성 수지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로서 개발한 소재는 99% 이상이 천연재료로 이루어져 별도의 퇴비화 시설 없이도 2, 3년이 지나면 휴지나 종이처럼 토양에서 생분해됩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소재 기술이 실제 기저귀나 생리대에 활용할 수 있게 생산 단가를 낮추면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후속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축구 경기는 현장에서 보는 것도 즐겁지만 안방에서 TV를 통해 시청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마 중계로만 들을 수 있는 해설위원들의 설명이 경기의 재미와 이해를 더 높여주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저기 잠깐만요에서는 축구가 좋아 축구만 본인 삶을 살게 된 우리나라 최연소 축구 해설위원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